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신혜선의 식탁 시즌2 성환영 기자와 함께하는 이슈콕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성환영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에 봬요. 저희가 시즌1 마치면서 1월에 온다 그랬는데 제가 목감기도 엄청 심하게 걸리고 이래저래 좀 지각했습니다. 굉장히 바쁘시죠? 네, 아무래도 선거 앞두고 뭐 기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작년 연말에 아직 한참 남았다 그러셨어요. 진짜 한 달 반, 2달이 지나니까 이제 좀 선거 분위기 같아요. 그렇죠. 작년 말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니까. 네, 한 달 조금 더 남은 것 같죠? 네. 33일, 오늘로. 왜 1월에 비해서 이렇게 민주당이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조국신당, 지금 조국혁신당이죠. 조국혁신당이 이렇게까지 커질 걸로 예측 못했어요. 제가 좀 잘못 봤는데. 그게 민주당이 이렇게 공천을 엉망으로 할지 몰랐어요. 아, 그렇게 표현하시면 지금 난리 나는데 혁신 공천이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또 엄청 많으셔서. 그건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당 지도부에서는 그렇게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그렇게 방어를 하는데 그쪽에서도 여론조사 수치가 민주당한테 굉장히 불리하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네.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예. 그래서 뭐 그 사실관계를 뭐 부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일단 성 기자님은 그 원인을 이제 공천으로 보신다는 거죠. 네, 공천 파동이 제일 큽니다. 크고 그래서 민주당은 지지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뭘 좀 잘못하는 것 같다. 이런 분들이 현재는 떨어져 나와서 나는 그 이재명 대표 하는 거 보니까 민주당 찍기 싫어. 난 지금 조국 신당 찍을래. 현재는 여론조사에서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4월 10일 투표일에 실제로 조국 신당을 찍게 될지 이건 조금 시간이 아직 한 달 남짓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두고 봐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도 33일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지구가 몇 번 뒤집히는 것만큼의 일들이 벌어질 시간이라고. 그렇죠. 예. 선거 영향 변수를 뭐 저희가 예측할 수도 없는데 떠 있는 거를 제가 한번 그냥 골라서 한번 여쭤볼게요. 하여튼 여론만 보면 그동안은 민주당의 공천 파동만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보도가 됐어요. 국힘은 공천을 너무 조용히 하는 거 아니야? 아무 일이 없어? 뭐 이럴 정도로. 근데 요새 또 나오는 걸 보면은 이제 국힘이 본격적으로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이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국힘 쪽 공천은 문제 없는 건가요? 뭐 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주당이 4년 전에 너무 많이 이겼죠. 180석을 차지했기 때문에 경쟁이 아주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 공천 파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 쪽은 4년 전에 의석이 별로 100 몇 석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 자체도 그러니까 거기서는 현역을 별로 자를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조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래 여당은 좀 조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공천을 못 받아도 어디 뭐 공기업체 사장으로 취업도 가능하고요. 그게 2만 개라고 그러대요? 아무튼 굉장히 많습니다. 뭐 그렇게 숫자 2만 개까지는 안 되고요. 그래도 국회의원에 출마할 만한 이런 사람을 보낼 수 있는 자리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아요. 아무튼 달랠 수 있는 무기가 당근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약간 민감한 얘기인데 집권 여당은 채찍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불복하면 뭔가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뭐 어디서 수사가 들어온다거나 두려움에 떠는군요. 국세청에서 뭐 세무조사가 들어온다거나 이럴 가능성. 더구나 지금은 이 검찰 정권이죠. 맞아요. 대통령이나 여당 대표가 검찰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최근 들어서 뭐 이채익 의원 정도가 나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이분 후보 등록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분위기가 뭐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구의 홍석준 의원도 그냥 승복했어요 오늘. 결국 그 TK에 그분도 나 더 이상 이의 제기 안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양면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승복했으니까 뭐 다른 자리라도 좀 보내달라 이런 메시지도 되고요. 또 하나는 무서운 거예요. 여기 불복했다가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쪽은 이른바 공천 파동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는 거고요. 이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4년 전에는 민주당에서 공천 파동이 별로 없고 상대적으로 조용했던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더 훨씬 뭘 못해서 시끄러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 건 아니고 여당 야당이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와중에도 한강벨트 쪽은 진짜 완전히 지금 뒤집어진 공천.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까지 이렇게 공천을 받고 그러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감사한 거예요? 나 사면해줘서 고마워.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유영하 변호사 공천을 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단수 추천을 하기 어렵죠. 또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현 정권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렇게 등지고는 총선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쪽도 탄핵에 반대했던 이른바 좀 태극기 부대, 성향표까지도 다 지금 합쳐야 민주당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선거 공학적으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거고요. 네. 서울 문제하고 이제 한강하고 낙동강 이 문제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4년 전에 민주당이 너무 많이 이겨서 그런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공수가 바뀐 거예요. 이를테면 그 정권은 지금 보수 쪽이 쥐고 있지만 국회의원 의석은 훨씬 더 적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제가 그 축구에서 닥치고 공격을 닥공이라고 한다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 태도가 그런 거죠. 막 공격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민주당은 이렇게 수세적으로 그렇죠. 몰리고 있는 180석을 지켜야 되는 전략을 짜려니 180석을 지키는 거 불가능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목표가 151석이거든요. 네. 실제로 그 정도 151석만 민주당이 차지해도 저는 성공하는 거라고 봅니다. 잠깐 새길로 하겠습니다. 나온 김에. 그래서 지금 현장 기자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흐름을 봐야 돼요. 이것도 지금 선거를 당장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근에 민주당 흐름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뭔가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지도부에서 오늘도 무슨 그 간담회를 했어요. 사무총장, 공천관리위원장, 이명백 교수, 또 안규백 의원. 네. 안규백 의원? 네, 안규백 의원이 전략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인데요. 조정식 사무총장 이렇게 세 분이 나와가지고 기자들한테 간담회를 했어요. 이게 그렇게 이재명 대표의 사천 그거 아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워낙 민주당 공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 공격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천 중간중간에 이런 설명을 많이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몇 포인트 발이 얽히면서 이를테면 박용진 의원이 왜 하위 10%지? 이게 설명이 잘 안 되거든요. 이제 그 바람에 좀 말을 잘 못했고요.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왜 공천을 배제하지? 또 홍영표 의원은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하위 평가에다가 또 아예 경선도 안 시키지? 이제 이런 게 설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이제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람에 민주당이 공천 잘못한다는 게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돼 버린 거죠. 설명 안 하기는 저쪽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은데. 그쪽은 공천이 잘못됐다고 공격할 포인트가 별로 없었거든요. 네. 이제 나온 거. 한강. 이제 좀 나오고 있는데. 낙동강 벨트. 그래서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그런 기술적 측면에서 좀 떨어지는.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조금 포장을 잘못했다. 이런 말을 했고. 근데 어쨌든 공천이 이제 막바지예요. 끝나고 나면은 이젠 진짜 상대랑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싹 사라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선거 한 달 전에 공천을 어떻게 하느냐가 실제로 총선 결과에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진박 감별사 김무성 대표가 옥새 들고 나르샤에서 부산에 가서 공천 자체가 약간 희화화되면서 그해 총선 2016년이죠. 아주 일당을 뺏겨버리는 그런 장면이 벌어졌고요. 또 4년 전에 황교안 대표가 이끌던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이 미래한국당. 이제 그 공천이 또 이렇게 엉망이 됐어요. 시끄러웠죠. 물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만 공천을 잘못하면 총선
결과, 성적이 별로 좋지 않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으로서는 지금 뭐 이대로 다시 분위기가 정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뭔가 조처를 취해야 돼요. 뭔가 조치. 뭔가에 대해서 혹시 성 기자님 밖에 도르는 얘기가. 아니,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재명 대표하고 지금 당 지도부에서 고민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민은 하고 계신다. 물론이죠. 그걸 어떻게 고민을 하고 요새 근데 또 이재명 대표 좀 달라지신 것 같은데요. 사이다 발언도 하시고, 뭐 현장도 가시고. 지금 이제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제 약간 좀 험한 표현을 쓰자면 약간 독이 올랐죠. 두 가지 다 위기예요. 국힘과의 관계도 그렇는데 치고 올라오는 조국 혁신당도 나의 친구긴 하지만은 찝찝하잖아요. 우리가 본진이 잘해야 되는데 본진은 좀 어설프고. 예, 잘못하면 비례대표 이대로 잘못하면 조국 신당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굉장히 위기감을 갖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걸 정치 영역으로 받을지 모르겠는데 의사파업이요. 저희 이거 직격탄 입었거든요, 저도. 엄마가 갑자기 입원하셨는데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걸 막 온몸으로 겪었는데 이게 장기화 국면 같습니다. 근데 이거 좋아할 것도 같지만 국민들은 응원을 하면서 이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나요? 네, 이건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입니다. 이게 선거 때는 모든 게 이거 선거 앞두고 한 거죠? 영향을 미쳐요. 아니,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 어쨌든 의사정원 확대에 대해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선거용으로 끄집어냈다. 그렇게까지 지금 현 정권을 악마화하고 싶지는 않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강서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직후에 갑자기 나와가지고 진짜 갑툭튀죠. 그리고 나서 아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도 물론 예, 물론 그랬죠. 이 정원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는 있었고요. 아주 동의한다니까요. 예, 아무튼 이게 뭐 이런 겁니다. 일단 꺼내놓고 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국정평가 굉장히 좋아지죠. 맞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뭘 최근에 뭐 한 게 있나요? 네, 이거 평가 좋다고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세상이 좀 시끄럽고 이거 막 큰일 났어. 이 국가적 위기로 혹시 번질지도 몰라.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일단 이 정부 여당을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 심리가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은 4년 전에 코로나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람이 이제 죽기 시작하니까 총선 직전입니다. 그게.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분은 코로나라고 안 했어요. 우한 폐렴. 꼭 그 색깔론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때 그 기자회견할 때 얼굴을 보면 이 득의 만만한 웃음을 띠고 있어요. 이번 총선 내가 이겼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국가 재난 사태, 국가 위기 사태를 선거에 이용을 하면 반드시 역풍을 맞는 겁니다. 그래서 황교안 대표의 그때 자유한국당이었다가 미래통합당으로 바꾼 그 정당이 벼락을 맞은 거고요. 이번에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전개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대통령이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있죠. 거기다 이분은 또 검사 출신이죠. 무섭죠. 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볼 땐 멋있는 겁니다. 또 중도층이 보기에도 맞아. 의사들 저 파업하고 나쁜 사람들인데 대통령이라도 좀 세게 나가야지. 이렇게 동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직무평가가 이제 좋아지는 거고요. 이게 결과적으로 이번 총선에 정부 여당 쪽에 굉장히 유리한 변수로 작용하는 게 사실입니다. 참, 네. 한숨 너무 쉬지 마시고요. 아닙니다. 아직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어제든 의사파업도 선거 변수 많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대전표가 이제 막바지로 가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국힘에서 공천 못 받으신 분들 진짜 무소속 출마도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라고까지 전망하신다면 개혁신당으로 갈 수 있는 분도 계실까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 너무 조용하죠. 이준석 씨. 예, 이게 그 제3지대에서 조국 혁신당 돌풍이 불면서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다 지금 가라앉고 있어요. 이게 과연 이대로 가다가는 득표율 비례대표 3%를 넘을 수 있을까? 이게 의심스러울 그게 기준이라는 정도고요. 거죠. 3%. 예, 3%를 넘어서야 비례대표 의석 분배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지금 현역 의원이 5명을 넘어서면 국고 보조금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선거 보조금, 후보 등록 직후에 나오는 선거 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절묘하게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이 같이 하다가 갈라졌죠. 지금 양쪽 의원이 딱 4명씩이에요.
일단 한 명을 어떻게든 근데 그 한 명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한 명 구하기. 이게 국민의힘에서 탈당하는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갈 것 같죠? 지금 네, 없습니다. 예. 안 가고 있고요. 또 민주당에서 현재는 추가 탈당도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사람이 한 사람 있어요. 황보승희 네네. 의원. 국민의힘이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그 전에 국민의힘이었다가 무소속에 있다가 어제 오늘 자유통일당.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자유통일당이 입당을 했습니다. 참 묘한 거죠. 이렇게 무소속에 있던 분들도 차라리 자유통일당으로 가지 개혁신당으로는 지금 발길을 돌리지 않던 거죠. 오늘 조국 혁신당으로 한 분 가셨어요. 예, 황운하 의원이 가셨고요. 지금 그쪽은 막 사람들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와. 현역 의원이 일단 황운하 의원이 가서 했고요. 또 우리 여기 메디치에서 프로그램 진행하던 김보협 씨, 네. 또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을 했던 윤재관 전 비서관 이런 분들 여러분들이 오늘 조국 혁신당에서 영입 인사로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에 5명의 현역 의원이 조국 혁신당으로 간다면 그럼 여기도 진짜 선거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물론입니다. 예. 자, 그리고 혹시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상황까지도 갈 수 있나요?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죠. 근데 뭐 지역구 출마를 안 하겠다고 이미 선언을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허락하면 이건 민주당의 허락을 받고 할 일은 아니고요. 지역구를 출마한다는 건 당선 가능성이 있을 때 출마를 하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조국 혁신당에 참여하는 분들 중에 지역구에 출마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은 눈에 잘 안 띄는 상황입니다. 허락받는 관계는 아니나 민주당을 본진이라고 주장을 하시는 우리 조국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무언가는 같이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어쨌든 지역구 출마는 그렇게 전망 안 하신다. 예, 그렇게 하지는 않을 지금 겁니다. 이제 비례에만 집중하실 것 같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별로 달갑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한테 와야 되는 비례 의석을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국힘은 무서워서 못 가고요. 개혁신당으로 이낙연 씨 하는 이름을 또 바꿨어요. 민주연대 맞나? 예,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이게 당명을 네네. 사용할 수 있게 해줄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름을 또 바꾼다고 하셨는데 이게 이름을 자꾸 바꿔서 선거 앞두고 되나? 여기에 민주당의 탈당 공천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물밀듯이 갈 거라고 막 하시더니만 또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일단 그 홍영표, 설훈 이 두 분이 갔죠. 네. 예. 그리고 경선을 치르면 어차피 자기 선거구에 출마를 못 하는데 뭐 굳이 또 탈당해서 이낙연 신당으로 갈 이유가 없고요. 이미 경선 치렀던 예. 분들 중에는. 예, 이미 경선을 치른 분들은 갈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이제 컷오프된 분들도 이를테면 좀 망설임이 있는 거예요. 이낙연 신당이 과연 얼마나 지금 지지율이 있는지. 네. 특히 이제 호남에서 뭐 좀 바람이 일어야 되는데 호남에서 굉장히 좀 싸늘한 편입니다. 그래서 갈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고민하다가 결국 못 갔죠. 그게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 사람이 탈당을 해서 이리 갈 경우에 실제로 민주당이 거의 반으로 쪼개지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네. 명문 정당, 이재명 문재인의 정당이 이렇게 반으로 쪼개진다 그러면 이렇게 분열로 인한 총선 패배 책임을 누가 져야 되죠? 누가 져요? 잘못하면 이 분열하는 쪽에서 뒤집어 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지 않아요. 또 이 민주당이 현재는 이재명 대표가 주도권을 쥐고 공천을 하고 있고 뭐 사천이라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뭐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 같지만 민주당이 1955년에 창당한 정당이에요. 이 정당, 민주당 주인이 누구죠? 한때는 김대중 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동교동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네. 자, 한때는 노무현 당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노사모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문재인 당, 친문당, 뭐 문재양당, 온갖 욕을 다 했는데 지금 사나웠던 속칭 문파 이분들 다 어디 갔어요? 그 자리를 차지한 다른 이름이 나왔죠, 이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민주당이 과연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가 완성됐느냐. 공격하는 쪽에서,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공격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민주당을 그래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이 치고 올라오는데 일정한 그 제동 장치 역할을 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현실적인 질문 하나. 어쨌든 그래서 이제 완전히 떴는데 조국 혁신당. 제가 이제 오늘 시즌2 성 선배님하고 다시 시작하면서 작년 거를 한번 쭉 돌려봤어요. 마지막 편의 멘트. 개인적으로는 정치를 안 하시면 좋겠다까지 하셨어요. 예, 그러나 물론 우리 둘 다 여지를 남겼어요. 이게 한국 정치사에서 이 조국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랬더니 이건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22대 총선판을 지금 쥐흔드는 정도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에 대한 해석을 두고 굉장히 분분해요. 제로섬? 플러스섬?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로섬이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비례대표 숫자가 늘어날수록 민주당 쪽 비례대표 숫자는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뭐 윤석열 정권 심판하자 이렇게 손잡고 악수하고 웃고 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이게 4년 전에 열린민주당에서 예. 득표율이 5.42% 해서 비례대표 의석 3석을 차지했어요. 이 정당이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다. 우리가 조국을 지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3석을 예. 얻었는데 예. 그때 이제 이해찬 대표가 급하니까 아니 저기는 우리 편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불어시민당을 찍어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물론 더불어시민당이 굉장히 많이 의석을 얻었죠. 그런데 2년 뒤에 결국 합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국 혁신당하고 이제 민주당의 관계 설정도 이게 선거 이후에도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건 좀 두고 봐야 되는 포인트고요. 네. 저는 조국 교수님이 이 굉장히 정치를 하게 되면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이다. 이런 인간적인 측면에서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제가 그때 아끼시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예, 참 좋은 분이세요. 네. 마음도 여리시고, 그래서 너무 상처가 클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만류하고 싶다 한 건데,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정치에서 우리가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꼭 성공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망할 거야. 우리가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냉혹한 게 또 정치입니다. 결국 현실 정치에서 성공을 하고, 그러니까 당선이 되고 의석을 확보하는 쪽이 결과적으로는 옳았다는 게 입증이 되는 게 네. 정치예요. 그래서 이 조국 교수에 대해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이렇게 막 지지도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 도저히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보태준 것도 없으면서. 예, 이른바 좀 보수 쪽, 또 지금 국민의힘 열성 지지층에서는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저런 사람, 저런 정당이 지금 막 그렇게 정당 지지도가 올라가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건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옛날 태극기 부대에서 정당을 만들어도 한 3%에서 5% 정도는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아니 무슨 저런 뭐 이상한 사람들도 무슨 정당을 만드냐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자기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을 착각하면 안 되고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조국 혁신당이 현재로서는 정치적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번 총선에 굉장히 중요한 이 변수다, 핵심 변수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왕이면 좀 정말 신선하고 전문적인 영역을 갖추신 분들이 비례 후보로 나가서 조금 역할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33일 남은 우리 총선까지 4월 10일이지요. 어쨌든 우리 성 기자님이 현장에 보시고 물어오는 뭐 이면들 좀 객관적으로 좀 들려드리는 시간으로 우리 이슈콕 운영해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 기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